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뒷방 상영관의 모수 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뒷방 상영관 269번째 상영작은 테오 앙겔로플로스 감독의 영혼과 하루입니다. 1998년작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겠군요. 제법 아련하네요. 영화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볼까요? 줄거리를. 줄거리? 제가 할까요? 네. 줄거리 소개가 돼 있는 걸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일요일, 죽음을 앞둔 노시인 알렉산더는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마지막 여행길에 오른다. 두둥. 하지만 딸을 찾아간 시인은 기르던 개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사회에게서는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제 그에겐 못다 바친 시 연구에 대한 후회와 죽은 아내가 남긴 편지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특별한 일요일이었구나. 알렉산더는 우연히 한 알바니아 소년을 길에서 구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 소년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로드무비, 일종의 로드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의 근황을 얘기하고 홍보를 해볼까요? 저 요즘 저를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저는 있어요. 전 뭐냐면 앞에서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서 라임이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시작한 건 아닌데 제가 운동을 최근에 짧게 필라테스를 하다가 필라테스가 운동이 등록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못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하다가 최근에 어떤 한의원에 그냥 친구가 진료를 보러 가서 저도 겸사겸사 이렇게 가가지고 침 한 번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의사분한테 운동을 추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복싱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싱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담 받고 내일 등록을 하려고요. 내일 등록을 하고 바로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상상만 해도 되게 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게 지금 제일 신나고도 약간 두려운 일이에요. 라임은 뭐 있어요? 멋지네요. 힘세고 강한 모습을 기대하며 기대해주세요. 저는 요새 자전거 타는 것에 빠졌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한강 라이딩? 네. 너무 행복해요. 주로 어느 시간대에 타세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다 보니까 주로 밤에 타고요. 아니면 좀 해가 지고 나서 선선한 저녁, 해가 질 무렵에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너무 예쁘겠다. 아직 여름이 완연하기 전이라서 낮에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 낮에도 너무 예쁘고 근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시간대는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리고 조금 밤이 늦어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지금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을 날씨네요. 너무 좋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라임이 홍보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뒷방 사연관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에서 100 언더바 2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를 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00 to the 시네마. 시네마로 돌아간다. 뒷방 사연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저희 아토믹 씨가 매일 예쁘게 편집해서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 목소리도 듣고 있는데 사연이나 질문 같은 거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으로 보내고 싶으시면 에스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팟캐스트 공지사항이랑 인스타 프로필에 그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asked.kr/duidbang 이고요. 아니면 팟캐스트 댓글이나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달아주셔도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니면 좀 장문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100 언더바 2 언더바 더 언더바 시네마 네이버.com입니다. 네. 네. 많이 써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네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임이 감독님에 대한 조사를 좀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얘기를 들려주세요. 네. 저희 플레임 테오도로스 앙겔로 플로스 감독님은 1935년 4월 2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나서 2012년 1월 24일 그리스에서 돌아가셨는데 향년 76세의 나이로 좀 갑작스럽게 로드 액시던트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기억인데 원래는 아테네에서 법 공부를 하시다가 파리에서 문학을 공부하려고 법 공부를 하다 그만두고 소르본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공부가 끝날 무렵에 파리 영어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그리스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서 신문사에서 저널리스트이자 비평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직장을 잃으셔가지고 첫 번째 영화를 그 당시에 이제 만들기로 결심을 해서 만드셨던 게 1970년 아나파라스타시라는 제목의 영화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은 1930년에서 1970년까지 그리스 역사를 다룬 3부작이 감독님을 좀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들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 내에서 독재가 끝난 후에 이탈리아로 가셨는데 이후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영화들은 훨씬 조금 덜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라페미스라는 학교를 다니셨는데 거기를 다니다가 1년만 다니고 그만두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수들이랑 이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롱테이크를 하는 그런 기법이 충돌을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감독님은 이 롱테이크로 제일 유명해지셨죠. 그리고 감독님이 하셨던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데려왔는데요.
이 감독님이 그 그리스 역사나 이제 정치적인 얘기 같은 것들도 영화 안에 많이 담으셨다 보니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이 영화를 보시면은 또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가지고 데려왔어요. 음, 이거는 제가 그 그리스는 못 가봤지만 로마는 가봤었는데 로마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 살아있는 유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느꼈던 기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는 그런 지점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죽은 돌들을 어루만지면서 자라왔다. 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신화를 아래로 데려와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내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냐면 그냥 단지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인간적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인생에서 진실로 중요하고 가장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자리로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씀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모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감독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카메라의 뷰파인더 안을 들여다보던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그 순간은 영화에 대한 발견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계에 대한 발견에 가깝다. 그러다가 이런 순간도 다가오는데, 그 감독이 스스로 의심하기 시작할 때다. 어떤 거에 대한 의심이냐면, 자기가 이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 자신의 능력, 자신이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진짜로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순수한 것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도 다가온다. 음.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독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읽었는데, 그러고서 다시 영화를 곱씹어 보니까 새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 감독님이 평생 동안 작업을 하시면서 같이 일을 많이 하셨던 음악 감독님에 대해서는 우리 무수 씨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전 영화를 보고 음악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에 시작되는 노래부터도 그렇고, 이제 그 집에서 음악을 틀면은 이웃이 똑같은 노래로 맞아. 틀어주면서 화답을 하잖아요. 그때 나왔던 노래가 계속 테마처럼 계속 나오는데, 그 노래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음악 감독이 직접 만든 노래고, 이 음악 감독의 이름은 엘레니 카라인두르라는 분이신데, 계속해서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뭐 안개 속의 풍경, 율리시스의 시선, 울부짖는 초원 등의 작품들로 같이 작업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영화 감독님도 개인적으로 나는 카라인드로의 음악 없인 내 영화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셨을 정도래요. 그래서 직접 피아노 연주한 곡들로 사운드 트랙을 전반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근데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약간 누구랑 계속 작업을 했다. 저도요. 너무 좋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음악이 이렇게 딱 달라붙었구나, 영화랑.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 영화는
그 1988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만장일치. 저희가 이 영화를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이 영화는 뭔가 이 주인공 얘기도 해야겠네요. 이 주인공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그 영화 내에서 브루노 간츠라는 네. 배우가 연기를 했고 유명한 시인으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정교하고 맞아요. 섬세한 그런 작품이라서 저희가 기억에 남는 대사들과 장면들을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근데 이 배우가 알고 보니 낯이 익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쵸? 네, 여기 저희 뒷방생활관에서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우스카 씨랑 베를린 참사의 시라는 빈 벤더스 감독님의 작품에서도 주인공으로 나오셨던 브루노 간츠 배우님은 그래서 원래는 독일어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 영화도 독일어로 대사를 하셨는데 추후에 후시 녹음으로 그리스어가 입혀졌다는 트리비아가 너무 있고요. 충격이야. 그래서 저는 저한테 브루노 간츠 배우님은 거의 베를린 천사 그 자체여가지고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시인으로 나오시다 보니까 거기서는 천사였고 시를 읊는 천사였고 여기서는 이제 아 진짜? 시인이고 정말 정말 베를린 천사의 시구나. 그쵸. 네. 그래서 이분이 참 시인에 어울리는 공기를 가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배우님을 또 다시 감상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처음에 나오는 대사부터 너무 의미심장해서 뭔가 처음 장면이 알렉산더가 꼬맹이일 때 이게 바다에 나가서 뛰어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알렉산더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제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감적으로 뭔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자기는 떠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직전에 이제 개도 맡기고 약간 그런 딸도 찾아가고 이런 어떤 하루를 보내는데 그 하루에 우연히 아까 줄거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니아 소년을 만나게 되고 소년과 함께 보내는 하루가 전체적인 메인 줄거리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회상으로 죽은 아내 안나와 보냈던 어떤 오후 하루가 또 회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은 그렇게 되고요. 제가 처음부터 의미심장했다고 했던 이야기는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시간은 해변에서 주사위 놀이를 하는 아이라고 하셨어. 이런 말을 어떤 아이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알쏭달쏭했어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필 해변일까? 그리고 왜 하필 주사위 놀이고 왜 하필 아이일까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해변에서 놀이를 한다는 거는 그냥 정말 놀이거든요. 목적 없이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순수하게 노는 시간, 자유로운 시간, 열린 시간. 심지어 그게 아이야. 너무 순수해. 근데 그 아이가 주사위 놀이를 한대. 그러면은 아무런 계산도 아무런 판단도 없이 그러니까 주사위 놀이라는 거는
이걸 내가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음, 근데 진짜 저도 사실 어렸을 때보다 점점 더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음, 맨날 어른들이 하는 말 아무리 귀딱가리 않게 들어도 그 체감을 못 하잖아. 그냥 아이들은 아이고 이 하루뿐인데. 근데 점점 나이 들수록 정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구나. 당장 내일 뭐가 생기고 바로 내 앞에 바로 앞 순간에 뭐가 생길지 모르는 너무 그냥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를 겪다 보면은 되게 겁도 많아지고 음, 두려운 것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아이라 함은 모르는 거야, 여전히. 음, 그냥 내가 이걸 던졌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혹은 나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없는 그냥 무중력의 상태. 음, 시간은 그런 게 아닐까? 어떤 판단이나 가치 판단이나 그런 게 들어있지 않아. 그냥 시간은 시간인 거죠. 그냥 순수한 놀이의, 순수한 무중력의 상태. 아니야, 무중력이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 중력은 있어야 돼.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려면은 중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중력을 신경 쓰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의 시간이 순수한 상태. 뭐래? 아, 근데 제가 이 대사를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집어온 거는 그래도 이 영화 제목이 영혼과 하루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나오기도 하지만 영혼과 하루에 대한 맞아요. 이야기가 근데 아무래도 초입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관점이 뭔가 이 영화를 뭔가 관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따가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와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이 맞아요. 대사로, 이 말로. 음. 음.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이 있었어요? 음, 넌 절대 잘하지 않을 거야. 잘하지 않을 거야. 누가 한 대사인지 기억 안 나죠? 기억나요? 넌 절대 잘하지 않을 키가 거야. 잘하다 할 때 잘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잘한다. 사람이 잘한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잘한다. 그런 말이 있었나? 있었습니다. 어, 기억났어요? 그 엄마가 하는 맞아요. 대사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완전 후반부 아니야? 맞아요. 근데 뭐 괜찮죠. 음. 오, 왜 그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제가 잘하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음, 이 대사가 언제 나오냐면은 알렉산더가 계속 이제 회상과 현재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안나와 이제 가족들과 해변에 같이 나갔던 그 기억에서 갑자기 자기 혼자 산에 간다고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막 가족들은 내버려두고 혼자 막 이렇게 거기 갔다가 엄청 오래 있다가 왔나 봐요.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다 세팅된 테이블로 다가가는데 자기를 기다리던 가족들한테로 가는데 그때 엄마가 아유 넌 절대 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예요. 그게 바로 저의. 네. 너무 공감이 돼서 근데 그게 약간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죠?
잘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넌 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넌 이기적이야 이렇게 말한 걸 수도 있겠고 네 보면서 저는 그 말이 생각났거든요. 그 회상 장면이 아내의 편지와 네. 이렇게 나레이션이 이렇게 입혀지면서 많이 그 회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의 편지의 말 중에 자신과 딸과 그 알렉산더가 가깝게 살았지만 함께는 아니었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좀 슬펐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약간 그 시인이 좀 다른 장면에서는 그 주치의가 되게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인 거를 뭔가 얘기하면서 자기도 이런 말 하기 되게 힘들다. 왜냐하면 당신의 시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약간 국민 시인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약간 아이러니하잖아요.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위대한 시를 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곁을 내어주지 못했다는 게 저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봐야 할지 아 진짜? 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바로 너예요? 왜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 그, 이들은 삶을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어. 그래서 그 세계를, 그 세계 속에 살아, 사실은. 이 현실에 발붙인다기보다는 현실에 발붙이고 살려면은 그 세계가 반드시 필요해. 관념적인 어떤 내가 만들어낸 세계가. 근데 가끔 그 세계에 살다가 현실을 잊어버려. 그러면은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럼 평생 그 관념과 이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약간 바른 현실에서 좀 떨어져 있는 채로. 근데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좀 외롭게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옆에 없으니까. 늘 다른 곳에 있으니까. 거기 푹 빠져 있으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 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스스로도 슬플 것 같아서 왜냐면 뭔가 회한에 잠기는 게 있잖아요. 그 시인 스스로도. 엿보지 뭐. 근데 뭔가 되게 뭔가 슬퍼요. 아내도 되게 그 시인을 사랑하는데 그런 함께 있다는 느낌 못 받았다는 게 되게 슬프더라고요. 슬프죠. 음. 전 항상 슬퍼요. 저는 슬픔이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거기에 잠식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거지. 슬프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아니야 이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네. 자, 제가 얘기했으니까 무수 씨의 다음 대사. 저는 그
소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는데 19세기에 살았던 시인 솔로모스인가? 맞아요? 뭐 그랬던 응. 것 같아요. 몰라요. 한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시인은 실제 했던 시인이래요. 근데 그 시인이 뭐 어디에 갔다가 그리스로 돌아왔는데 뭐 자기의 원래 언어인 그리스어를 잘 몰라서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그래서 그 시로 만들 단어들을 사람들한테 사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자기 모국어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로 살다가 다시 간 거예요, 그리스로. 그래서 모국어가 자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 땅에서. 그래서 단어를 산다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래서 그 시인도 그 이야기는 허구래요. 이 감독이 만들어낸 이야기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소년한테서도 단어들을 산단 말이에요. 그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르가디니. 맞아. 몹시 늦었다는 의미래요. 그것도 있었고 사진 않았지만 소년이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던 단어가 나의 작은 꽃이란 단어도 있었고 모든 곳에 이방인 이란 말도 있었어요. 뭔가 하나하나가 되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몹시 늦은 거 있어요? 몹시 늦은 거? 몹시 늦은 거. 저는 항상 좀 늦는 편인 것 같아요. 항상 늦어요. 오늘은 저보다 식당에 빨리 오셨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요즘에 약속 시간은 잘 지키는데요. 인생이 뭔가 항상 늦는다고 해야 되나? 그 늦는다는 의미가 어떤 사람들이 잘 가는 그 레인이 있으면 그 레인에서 늦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스스로의 기준에서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도 진짜 되게 늦는다 이렇게 생각될 때 많은 것 같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고 뭔가 내 생각대로라면 지금 내가 이 모습은 아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 모습이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럼 받아들이세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제 최근에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와, 진짜 오래 걸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네요. 진짜 괜찮아요. 무수의 작은 꽃. 나의 작은 꽃. 작은 꽃이 뭘까요? 무수의 해석에 달렸죠. 작은 꽃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랬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떠올라요.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요새 식물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이사를 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전혀 막 이렇게 식물을 키울 만한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같이 뭔가 공간 안에서 숨 쉬고 있을 수 있는
존재를 좀 같이 곁에 두고 싶어가지고 오늘도 제가 갔던 데 바로 앞에 너무 들어가고 싶게 생긴 꽃집이 그 풀집이 갑자기 풀집이라는 단어가 생각난 건 뭐냐면은 풀이 되게 많았어. 그 안에 그런 거기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너무 막 진짜 작은 식물들이 진짜 작은 화분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옆에는 이제 큰 화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오후에 햇빛을 이렇게 싹 받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로 무수 씨가 말한 것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다 데려오고 싶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아,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이 작은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문득 생각나는 것은 저는 항상 슬프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슬프기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는 그냥 그게 나의 한 부분이라는 거를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작은 꽃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근데 그것들이 너무 무수해요. 그 작은 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눈물겨워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닐까. 아주 좋은. 결론, 식물과 살자. 저의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몇 번째인지 모르겠고 다음 문장은 어머니, 왜 사랑은 배울 수가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씨? 배울 수가 없습니까, 사랑은? 왜 배울 수가 없죠? 저도 이 말을 듣고 딱 그 생각했거든요. 배우는 거 아닌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배우셨나요? 사랑을, 그러게요. 어제, 저희 며칠 전에도 봤잖아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때도 막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랬나? 나 그때 취했어가지고. 어제도 친구들이랑 어쩌다 보니 뭐 사랑이 무엇인가? 막 이런 진짜? 얘기를 막 했거든요.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배운다는 말에서. 저는 딱 들었을 때 사랑 배우는 거 아닌가? 그냥 배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뭐예요? 왜 몰라? 왜 몰라? 나 너무 그냥 저는 슬픔과 같이 디폴트인 게 또 사랑이거든요. 맞지. 그냥 너무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랑이 뭔지를 알겠다는 의미라기보다 그냥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 아, 이게 사랑이구나를 너무 알겠어요. 근데 그 시인이 그렇게 말했던 거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면은 그 소년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머릿속에 구름에서 내려온 거지, 현실로. 소년을 통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랑. 그럼 그것이 사랑. 그 구름 속에 있다가 왜 그때까지는 몰랐을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음,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음, 모를 때가. 음. 그게 죽기 직전까지일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다른 뭐 무슨 이런 뜬구름 잡는 정말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대사 들으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대사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보다도 더 좋았던 장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 소년을 이렇게 막 경찰들한테 안 잡혀가게 차에 태우고 나서 막 그리스어는 아니 뭐니 뭐니 하면서 말 거는데 소년이 계속 아무 말도 없다가 마지막에 내리기 직전에 환하게 웃을 때. 나도 그 장면 너무 좋아. 그리고 환하게 웃는데 그거 보고 이제 고개를 돌리고 운전을 하려는 그 아저씨도 웃고 웃고 있어. 있을 때. 맞아. 그 미소로 대화를 한 거죠. 맞아. 음. 그 장면과 그리고 이제 버스에서 둘이 이제 저거 버스 탈까 하면서 거의 마지막쯤에 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창문 열어주면서 환하게 웃을 때. 음. 그런 게 사랑이다. 버스 바깥을 보고 싶은 아이를 위해 버스 창문을 열어주면서 환하게 웃는 것이 사랑이다. 음. 그 앞에 아저씨가 그 앞이었는지 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자. 맞아요. 그 무서웠어. 전에. 무서웠어요. 나도 정말 무서웠어. 하는 그 장면. 음. 저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전 다른 말보다 그런 음. 말, 그 말이 와닿았어요. 맞아요. 그냥 진짜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소년과 거의 하루를 함께 하고 소년이 이제 떠나가려고 하는데 갈 거니 해서 가 이렇게 했다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있자. 무서웠어. 근데 소년도 그 말을 해주지 않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같이 있자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 마음이 서로 통했던 장면인데. 저 진짜 무섭거든요. 뭐가요? 저 다 무서워요. 다? 다 무서워요. 다 무서워서. 근데 내가 무서우니까 내 옆에 같이 있자 하는데 같이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 있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다. 그것이 사랑이. 죄송합니다. 뭐가? 저 술도 안 마셨는데 자꾸 술 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우리 둘 다 다른 것보다 그 장면이 좋았네요. 그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저는 그 장면은 왜 이렇게 길게 보여주지 싶은 장면이 사실 참 많았는데 이분이 롱테이크에 네. 어쩌고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결혼식 장면 기억나세요? 춤추는 거. 근데 저 진짜 이것도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꿈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현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억과 꿈과 자기 생각 속과 망상 속과 이런 것들의 혼합이겠죠? 아니야? 그냥 정말 현실에서 그런 거야? 막 거울속에서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개를 맡기고 그럴 수가 있나? 그게 너무 비현실적이긴 한데 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응. 근데 그건 진짜 그게, 좀 오바이긴 했어요. 아, 이 영화는 정말 전체가 시구나, 그런 생각을 아, 했죠. 근데 진짜 그냥 C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모든 장면이 그냥 다 은유인 거야.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쵸.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왜 결혼식 장면은 어떤 게 특히 아니, 왜 저렇게 길게 보여줄까? 갑자기 춤추고 막 하는 거를? 난데없이 잘 보이지도 않게 멀리서 음. 인물을 잡고 이 결혼식을 왜 이렇게 오래 보여줄까? 근데 제가 아까 문득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하루잖아요. 하루인데 자기 이 시인의 회상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음, 태어난 아기도 있었죠. 죽음도 있었죠. 음, 결혼식도 있고 병도 있고 음, 딸 애지중지 키워서 키운 딸이 배신 때린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그런 장면도 있었고 이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한 시절 아 음. 이제 막 근데 그렇게 갓 결혼하는 사람 두 사람이 되게 담담해. 그죠? 맞아요. 그래서 더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실제로는 어딘가에서 그런 문화가 아마 있겠지만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음, 음, 근데 두 사람이 되게 막 이렇게 행복에 겨워 보인다기보다는 되게 담담해 보이고 음, 그냥 그 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되게 약간 의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어, 무대 같았어요, 무대. 짜여진 무대 위에서 정해진 역할을 해내는 인형처럼 보였어요. 음, 의도한 것일지. 음. 저도 처음에는 약간 연기 같은? 음, 그러니까 연기였지만 연극적으로 보이는 그쵸, 그쵸. 그런 음,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의도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그 여자분, 돌봐주셨던 여자분 나와가지고 또 내일 같이 병원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분이 계속 이 주인공 알렉산더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자기는 내일 떠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병원에 간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떠난다는 얘기처럼 들렸어서 저도 그렇게 들었네. 음, 받아들였는데. 음, 근데 떠나기 전에 병원에 가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갈지 말지 안 음, 정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렇구나. 음. 원래는 병원에 가는 날인데 난 일단 내일 떠날 거고 병원에 가기 싫다. 음, 그렇군요. 근데 그 떠난다는 게 뭔가 죽음과 엄청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었어가지고. 저 그렇게 음, 느꼈는데. 음, 처음에는, 딸한테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어디 멀리 이렇게 여행 가려고 마음이 계획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아, 정말 가신다는 건가 혼자 생각했죠. 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내일을 계획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바뀌었구나. 음. 하루에서 영원이 됐구나 음. 생각을 했죠. 제가 이거를 보다가 여기에 등장하는 게 시인과 아이잖아요. 음. 이 아이 이름도 끝까지 모르거든요. 음. 그리고 이 시인도 그냥 시인과 아이라는 걸 이렇게 적었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목이 영원과 하루잖아요. 이게 그리스어 그 원래 영화 원제도 그냥 영원과 하루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가 상응하는 거예요. 시인과 아이, 영혼과 하루 이렇게. 시인은 영원인 거고 아이는 하루인 거지. 시인은 하루를 영원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지. 아이의 하루라는 아이를 영원으로. 근데 다시 그 하루를 잊어버린 시인한테 아이가 영혼을 데려다 주는 거죠. 단어들을 줬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이처럼 살고 싶거든요. 평생. 그래서 그 말도 좋았어요. 이게 아마 누군가 그 두 사람이 했던 말은 아니고 주변 인물 중에 잠깐 등장했던 사람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혹시? 인생은 달콤해 하고 그리고 점점점 인생은 달콤해 라는 대사가 있었거든요. 인생은 달콤해. 그거 그 옛날 시인이 말한 거예요. 그렇구나. 버스 탔을 때. 그게 진짜 의미심장하잖아요. 인생은 달콤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말 나올 것 같은데 다시 인생은 달콤해 라고 얘기하는. 아니라는 걸 너무 아는 사람이 하는 말. 원래는 다른 말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인생은 결코 달콤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너무 뼛속 깊이 아는 사람이 그럼에도 궁극에는 달콤하다고 하는 말.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다르다. 저는 인생은 달콤해. 다음에 시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반복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라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알기 때문에 했다고 느꼈던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좀 비슷하게 느꼈던 장면이 그 마지막쯤에 이제 그 뭔가 회상과 현재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 안나한테 이제 내일이란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을 때 영혼과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 아이에게서 받은 단어들을 가지고 시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되게 어떤 흐름이 있는 시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그 말들을 반복해서 외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그거를 자신의 시로 충분히 만들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 옛날 시인이 인생은 달콤해 다음에 말을 찾지 못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근데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 자체가 맞아요. 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음. 느낌이 완전 달랐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평생 동안 그냥 위대한 시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완성하려고 했던 시를 평생 동안 완성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소년이 찾아준 그 단어들만 가지고 그냥 그 단어 자체만으로 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 음. 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음.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영원은 바다고 하루는 작은 꽃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바다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배경 자체도 바다이기도 하고. 근데 살림이라는 아이가 죽고 나서 아이들이 다 같이 이제 옷을 태우면서 의식을 치르는 장면에서 이 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는데 그때 한 아이가 바다는 너무 커. 나는 무서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혼은 너무 크잖아요. 제가 참 영혼 좋아하는데요.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의지해서 사는데 사실 그게 압도적이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자유로운 단어거든요. 저한테는 제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개념이고 근데 그 영혼을 가능하게 하는 거, 영혼을 압도적이지 않고 가벼운 찰나의 어떤 날갯짓으로 만들어주는 것들은 작은 꽃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네요. 무수한 작은 아름다움이 영혼을 무섭지 않고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보다 지금 라임이 해주는 말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무수 씨의 눈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나네요. 역시 사랑을 아는 사람이랑 다르다. 영화 보고 있을 때 딱히 이런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네. 근데 뭔가 뭔가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뭔가 큰 질문하게 됐는데 네. 아이로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라임이 생각하는 아이란 무엇인가요? 작은 꽃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봤고, 너무 많은 것들을 겪었고,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냥 어떤 하나의 감정이 생기면은 거기에 덕지덕지 많은 것들이 더 붙어서 몸을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되게 그런 거고. 근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저한테 아이는 그럼에도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용감한 거죠. 정말 순수한 상태. 근데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 같아져야 하는, 아이 같아지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내일 복싱을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근데 뭔가 그 순수함이란 말이 되게, 근데 순수한
순수하기 때문에 용감한 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와닿는데 순수함이 아이가 순수한가? 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로서 은유하는 음, 게 그러니까 정말 소년이 등장을 하잖아요. 음, 그게 당연히 뭐 완벽할 순 음, 없지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음, 그 순수함에 대해서 음,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네. 그 얘기를 해볼까요? 영혼과 하루? 무수 씨의 답. 저는 처음에 그 영혼과 하루라는 답을 얻는 질문이 내일은 얼마나 걸리죠? 라는 음, 질문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번역된 그 대사로만 봤을 때는 음, 내일까지 얼마나 음, 걸리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전체적인 그 하루가 내일까지는 영원하고도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말했을 때 그 하루를 영원 다음에 그 하루를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음, 했어요. 음, 근데 찾아보니까 라임이 알려줬는데 이제 그 대사 자체는 음, 내일이란 시간이 얼마나인 음, 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더라고요. 음. 근데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렇죠. 는 음, 생각이 들었네요. 음, 그러니까 내일 떠날 것이라고 떠날 것을 계획했던 사람이 음, 어쩌면 내일을 끝으로 떠날 걸 계획한 사람이 음, 내일을 다시 계획하게 음, 되잖아요. 음, 그래서 뭔가 내일까지 내일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그쵸. 음, 시간이 아이가 해변에서 주사위 놀이 하다 보면은 내일이 오잖아요. 음. 라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음, 영원이라는 게 되게 끝이 없는 말이잖아요. 음, 근데 하루는 되게 끝과 시작과 끝이 있는 말이잖아요. 음, 그게 한 몸인 거예요. 음, 시작과 끝이 있는 것들로 하여 시작과 끝이 없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쵸. 되게 유한한 어떤 몸과 유한한 물리적인 제한되어 있는 차원에서의 것들로 무한한 것을 엮어나가는. 그래서 무한한 것을 내가 무한한 것을 유한한 몸 안에 데려올 때야 비로소 무한해지는 유한함. 아니야, 난 다 이해했어. 작은 꽃들을 모아 이루어지는 바다.
꽃향기로 가득한 바다. 꽃향기가 나는 바다. 엄청 좋다. 음. 제가 며칠 전에 그 무술을 비롯해서 무수랑 수카랑 부엉이 음. 이렇게 밤에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유칼립투스를 음.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 유칼립투스 향기가 지금 제 방 안에 가득해서 어.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그거를 그 유칼립투스를 데려온 게 어, 몇십 년 동안 한 자리에서 꽃가게를 하신 어머니한테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자리를 계속 대학교 때부터 왔다 갔다 했으니까 거의 10년 넘게 그 어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여쭤본 거예요. 여기 얼마나 계셨냐고. 음.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막 인생사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얘기만 한 30분 가까이 유칼립투스 향기에 둘러싸여서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정말 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음. 이런, 우리 옆에 항상 있었던, 내가 거리에서 항상 지나쳤던, 근데 그때는 이름을 모르는 삶이었는데, 내가 물어봄으로 해서 이름이 생긴 삶이잖아요. 나에게. 음. 향기를 남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여기 얼마나 계셨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고, 그런 게, 그런 게 영혼과 하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돌이켜보면은 되게, 저는 1년 1년 시간이 너무 빨라서, 진짜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 하루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은 진짜 많았는데, 근데 이렇게 딱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휘발되고 그냥 압축되어 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더 약간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살려고. 막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쫓기듯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그것들을 하지 않고 되게 멈춰서 오늘처럼 작은 꽃에 감탄하는, 경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도 좀 시간을 느리게 흘러가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나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영혼과 하루에서 시작했어.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음. 이 영화의 끝도 알렉산더를 부르는 목소리로, 처음의 목소리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음. 너무 식상한 말인데,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꽃이 된다고 하는 저도 아까 그 생각했어요. 김춘수 시인의 그 유명한 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수 씨는 무슨 생각했는데요? 아까 방금 전에 한 라임이 얘기를 들으면서 음. 그 시가 딱 생각이 났거든요.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내가 나로만 있을 때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냥 내가 나로만 있는 것도
나다라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 무서워. 너도 무섭니? 우리 같이 있자. 라고 해주는 사람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고, 내가 몰랐던 단어들의 의미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새롭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부모님 몰래 밖으로 나가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을 만큼 그런 용기와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휘파람을 불어주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내가 밖에서 막 많은 경험들을 하다가도 누군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쉬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나일까?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든 뭐 책이든 음악이든 무엇이든 그렇게 나와 소통하는 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들어도 그치. 그 음악도 나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그동안 만났던 모든 작품들이 운명처럼 제 이름을 불러준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살아라, 살아, 인생은 아름다워, 달콤해, 약간 이런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동적인 일이다. 삶의 처음과 끝이라서 이 영화의 처음과 끝도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너무 감동적이야. 그렇구나. 너무 좋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맞아요. 근데 전 그게 다인 것 같거든요. 맞아. 이름을 불러줄 때. 그리고 약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애정 표현으로서 이름을 불러줄 때 있지 않아요? 뭔지 알죠? 알죠. 그 순간이 생각났어요. 저는 라임의 해설이 아니 사실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저희 그들 각자의 영화관을 넘어가서 네. 이게 저는 2번을 봤는데도 영화가 알쏭달쏭하고 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그렇다는 느낌이 좀 찝찝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적인 영화고 사실 좀 시의 언어가 낯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라는 방식 자체가. 근데 그거에 항상 뭔가 뭐를 아쉬움과 갈증을 항상 느낀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왜 나는 시를 읽고도 뭔가 느끼지 못할까. 그걸 아쉬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난 또 이런 시적인 것을 보고 뭔가를 아름다움을 많이 못 느낀다고 생각해서 좀 아쉬워하면서도 그래 근데 이건 100% 내 탓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런 제 탓도 조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라임의 기가 해설- 막히고 코가 막히는. 해설 덕분에 많은 것이 해소되었다. 다행이네요. 저는 그게 어떤 건지 너무 아는데 제가 이 같은 친구들 이 영화 동아리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탓이었거든요.
저들은 저 영화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즐거워하면서 보고 너무 막 어떤 내가 모르는 감각들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나는 못 보겠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소화해내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 덕분에 왜냐면 또 새로운 감각을 개척하기도 하거든요. 맞아. 절대 안 봤을 타란티노 영화 같은 것도 보고 근데 분명히 이제 저도 장고 보면서 막 기립박수 쳤거든요. 혼자 보다가 자취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미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박수를 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되게 시기를 타는 것도 있고 저도 10년 전에 봤을 때랑 지금 이렇게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탓을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의 내가 이렇다, 다. 내가 이렇고, 그냥, 근데 가능성은 열어두는 거죠. 맞아. 음. 앞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 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이렇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도 편하게 들리고, 그렇구나, 너는 그게 재밌었구나. 맞아. 절대 이해할 수 없지만 음, 맞아, 맞아. 음, 음. 라임은 좀 오래전에 이 영화를 보고 다시 본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삶에 감사해요. 그때 한창 제 머리가 많이 무겁고, 좀 인생이 힘들었을 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까도, 아까도 슬픔이 디폴트라고 했던 것처럼 힘들지 않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산다는 거는 항상 고행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그냥, 음, 이 오늘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음걸음으로 통과하는 법을 알게 됐다. 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각이랑 지금은 이 영화 보면서 꾸벅꾸벅 잠들기도 하고, 잠들었다가 깨서 마치 꿈이랑 같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어떤 감각? 어, 이, 그, 제가 패터슨이라는 영화도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보셨어요? 좋아해요. 그 감독이 짐 자무씨인데, 짐 자무씨가 저한테 약간 그런 존재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데, 오. 커피와 담배 봐도 나는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영원과, 그때도 무슨 영원한 휴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도 막 웃기다고 하는데, 이게 웃긴가? 이러면서. 음.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가장 애정하는 영화가 패터슨이고, 음.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대중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영화기도 하지만, 근데 짐 자무씨도 원래는 문학도였거든요. 시인이 음. 되고 싶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시를 하는 사람인 거죠. 이 감독님도 원래는 문학을 하고 이제 시인이 되고 싶었는데, 영화를 통해서 또 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 네, 물론 죄송해요. 제가 자꾸. 약간 초월 해석을 계속 하시는 것 같긴 하고. 근데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경계가 없이, 아이처럼 말을, 내가 다, 모든 단어의 뜻을 내가 다 내 몸처럼, 내 것처럼 소화하고 알고 있는 게 아니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들려줄 수 있는 일을 길 위에서 만나면
그 이와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정도의 순수함은 지니고 살아가고 싶다. 평생 그냥 바다 위의 아이처럼 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해봅니다. 좋은 마무리네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